2025년 8월 12일입니다. 관징이라는 중국인 등반가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K2 정상에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사나운 산의 정상에 선 것이죠. 사진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는 지쳐있지만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등반가들이 죽음의 제비뽑기라 부르는 상황에 들어서려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관징은 그 시즌 K2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정 이해한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을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등반 시즌은 단순히 이상하고 치명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섬뜩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등반가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서로를 적대하게 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정보가 의도적으로 세상에 숨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K2에 기이했던 2025년 시즌에 숨겨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입니다. 리액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K2 등반을 준비해왔습니다. 당신은 집을 담보로 잡고 직장도 그만두고 몸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훈련했습니다. 당신은 6월에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눈 덮인 경사면의 익숙한 풍경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산처럼 보이는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얗게 보여야 할 산이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웬 바위가 원래는 눈으로 덮여 보호받아야 할 등반로를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느슨한 돌들이 경고 없이 굴러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쉐르파 가이드들, 30년 동안 K2를 등반해온 남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베이스 캠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긴장이나 평소 등반 전의 불안감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정찰대와 등반가들의 초기 보고는 소름 끼쳤습니다. 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캠프원 아래의 상황은 끔찍합니다. 캠프에는 눈이 없습니다. 가이드들과 고정로프 설치자들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K2를 걱정합니다. 이제 쉐르파 가이드들, 평생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서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처음 본다고 말할 때 그때는 더 이상 정상적인 등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습니다. 카라코람 산맥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에는 이 지역에 거의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적인 고온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해야 할 산악지대에서 화씨 115도, 섭씨 약 4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평소처럼 봄철 눈이 보호층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극심한 더위로 남아있던 적은 눈마저 녹아버리면서 K2의 하단 전체가 완전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수톤의 단단한 눈이 고정해주던 모든 느슨한 암석과 잔해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 덮개가 사라지자 K2는 거대한 낙석지대로 변해버렸고 볼링공만한 돌들이 끊임없이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한 걸음마다 중력을 상대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팀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히 힘든 등반 시즌이 아니라 기후 조건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산이었고 현대의 등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팀들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었겠지만 대신 그들은 당시 합리적으로 보인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일부는 천천히 한계점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들은 머무르기로 결정했고 어떻게든 산이 더 안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지만 진짜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한 이야기에서 잠깐 딴 얘기하겠습니다. The Extreme에 합류하거나 영상 얼리 액세스, 독점 투표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페이트리온에 가입해주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이제 6월 15일입니다. 당신은 K2 베이스 캠프에 3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있고 돈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장비를 챙기고 캠프힐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불안정한 바위지대를 지나며 6시간 동안 힘겹게 등반합니다. 완전히 지쳤습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평평한 곳을 찾아 텐트를 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캠프장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상합니다. 캠프힐은 해발 2만 피트의 느슨한 바위와 자갈 경사면에 있습니다. 여기서 평평한 텐트 자리를 찾는 것은 맨해튼에서 주차 공간 찾기만큼 어렵습니다. 한밤중에 절벽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텐트를 칠 수 있는 괜찮은 자리는 많아야 12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등반가들은 수십 년간 존중되어 온 불문율을 따릅니다. 선착순이죠. 먼저 도착하면 자리를 찾고 텐트를 칩니다. 간단하고 서로 존중하는 방식. 등반가들이 늘 해온 방식입니다. 하지만 2025년은 평범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등반가들이 지쳐서 쉴 곳을 찾으러 왔을 때 모든 좋은 캠핑 자리가 기둥과 철사로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평평한 땅마다 작은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랬습니다. 팀들이 캠프 1에 도착해서 다른 팀원들을 위해 최고의 자리를 실제로 울타리를 쳐서 예약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자리를 비워둔 채로 두었죠. 그래서 다른 등반가들이 지쳐서 쉴 곳을 찾으러 왔을 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도 모든 안전한 캠핑 구역이 철조망으로 막혀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등반가가 자신이 본 것을 촬영해서 프랑스 등반가 세르주 아르디에게 공유했습니다. 그 영상은 등산계에 충격을 주었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텐트들이 철조망과 설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산 위에서 마치 개인 소유지처럼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해발 2만 피트에서는 등반 캠프라기보다 군사화된 구역처럼 보입니다. 다른 등반가들이 이런 행동에 항의하자 상대방은 경쟁적으로 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팀원들을 위해 자리만 확보하려 했을 뿐입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자리를 예약하는 건 단순한 물류 문제였고 악의는 없었습니다. K2에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먼저 도착한 사람이 텐트를 칩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합니다. 등반은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설명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팀들은 단순히 텐트를 먼저 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자리를 차지하고 물리적인 장벽으로 지키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텐트 자리까지도 막으면서 그곳에 도착해 쉼터가 필요한 등반가들이 빈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마치 주차장에 와서 5개의 빈 자리에 콘을 놓고 그냥 차를 몰고 떠나버린 다음 다른 사람들이 주차할 곳을 찾아 빙빙 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K2에서 텐트를 칠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 등반가는 상황이 얼마나 뒤틀렸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1캠프에 텐트를 두고 고소 적응을 위해 내려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텐트 주위에 철사 장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없는 사이 누군가가 그의 캠프 자리를 말 그대로 울타리로 둘러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해발 2만 피트,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환경 중 하나에서 등반가들은 다른 사람들이 쉼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장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잘못된 판단을 한 평범한 등반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단연간 경험을 가진 전문 원정대 회사였고 등반가들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이런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텐트 전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산에서 벌어지고 있던 소통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팀들이 서로를 대피소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실제로 장벽을 쌓고 있는 동안 그 이면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즌 K2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정보가 사라지고 있었고 저는 각 팀이 정상 등정 전략을 비밀로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요한 안전정보 공유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K2 같은 산에서는 한 팀이 어떤 루트가 목숨을 앗아갈 만큼 위험해졌다는 걸 알게 되면 즉시 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가이드가 다치거나 낙석이 늘어나면 다른 원정대들도 몇 시간 안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아야 그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등산 예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 중 일부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K2가 위치한 파키스탄 북부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와 가깝습니다.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위성통신이 때때로 제한되거나 완전히 방해받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신호도 기껏해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팀들은 며칠씩 외부와는 물론 서로 간에도 소통하지 못한 채 지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비쌀 뿐만 아니라 작동 여부도 불확실한 위성 장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그런 시스템들조차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위성 장비가 간신히 신호를 잡으면 다시 연결이 끊기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몇 분뿐입니다. 우선순위는 긴급 통신에 주어집니다. 다른 팀들과 안전정보를 공유할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 기술적 붕괴는 훨씬 더 음산한 문제로 변질됐습니다. 보시다시피 K2 원정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등반 허가증 한 장만 해도 수천 달러가 듭니다. 여기에 가이드, 장비,
식량, 그리고 물류까지 더하면 대부분의 팀들은 수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됩니다. 많은 등반가들에게 이것은 수년간의 저축, 주택담보대출 또는 잃고도 감당할 수 없는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원정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고 다른 팀들과 같은 기상호깃과 정상 등정 기회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면 경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경쟁 우위를 내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공백이 생기자 일부 팀들은 계산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도 그들은 일부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정보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경험 많은 셰르파 가이드가 다쳤을 때 일부 회사들은 이를 공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객을 놀라게 하거나 경쟁사의 어느 경로들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팀들이 가뭄으로 인해 산의 특정 구간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정보를 자신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일기예보조차도 영업 비밀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등반가 루카스 수프라고는 그 시즌에 산에 있었고 그가 목격한 것은 모두에게 경각심을 줘야 했습니다. 그는 리더들은 자신의 계획을 비밀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협력은 완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몇 주간의 기다림이 계속되면서 보급품은 바닥나고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자 이런 비밀주의 문화는 곧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7월 2 되자 K2의 상황은 절박해졌습니다. 팀들은 5주 넘게 베이스 캠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급품은 바닥나고 있었고 의욕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지역에 존재하는 고고도 강풍대인 제트기류가 사실상 K2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정상 등정 시도는 불가능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주는 산을 5주 동안 바라본 끝에 팀들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가이드 서비스 메디슨 마운티니어링이 가장 먼저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수석 가이드인 테리 실베스터는 낙석 상황과 통신 두절을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말을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등반이 아닙니다. 이건 자살입니다. 그들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또 다른 경험 많은 회사인 마운틴 프로페셔널스도 뒤따랐습니다. 가장 많은 K2 등정 기록을 가진 믹마 데이비드 셰르파조차도 산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자신의 원정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둘씩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 이 순간을 위해 계획하고 저축해온 팀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8월 첫째 주가 되자 원래 산에 있던 등반가들 중 절반 이상이 포기하고 긴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몇몇 팀은 남아 있었고 8월 5일 기상 예보관들이 짧은 기회의 창을 예측했을 때 남아있던 그 팀들은 평생 그들을 괴롭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절박한 정상 등반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획은 이론적으로 단순했지만 실제로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암석이 제자리에 얼어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밤중 가장 추운 시간에 데스존을 통과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산의 하부 구간에는 여전히 눈이 전혀 없어서 끊임없이 낙석이 발생했고 데스존은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치명적입니다. 몇 주를 기다린 끝에 그들은 더는 선택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는 타이밍에 달린 러시안 룰렛이었지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했습니다. 8월 11일 이메진 네파르 믹마지가 이끄는 41명의 등반가들 EK2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1년 이후 처음인 드문 8월 정상 등정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놀라운 업적도 있었습니다. 믹마지는 6번째 K2 등정으로 세계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루마니아의 마리아 알렉산드라 다닐라는 루마니아 여성 최초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중국 등반가 델리시의 티알리 쿠티는 비공식적으로 K2 정상에 오른 최연소 등반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은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을 이겨낸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하산이 있었고 바로 그때 정상에 오르는 대가가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캠프 1과 어드밴스드 베이스 캠프 사이의 길은 나중에 등반가들이 사격장이라고 부를 만큼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구간이 바로 가뭄으로 인해 완전히 맨바닥이 되어버린 산의 구간이었습니다. 흩어진 바위들을 잡아줄 눈이 없으니 돌들이 끊임없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바위가 언제 어디서 굴러떨어질지 예측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복권과도 같았고 몇몇 등반가들은 이제 곧 꽝을 뽑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사실 몇 주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7월 18일 파키스탄 고산 포터 이프티카르 후세인 씨가 미국 원정대를 지원하던 중 바로 이 구간에서 낙석에 맞았습니다. 그는 숙련된 셰르파 가이드들과 등반 중 돌사태에 휩쓸렸습니다. 그의 등반 파트너
다와 핀조 셰르파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헬리콥터로 스카르드로 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비교적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통신이 두절되면서 많은 팀들이 이 구간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8월 12일 정상 등정에 성공한 바로 다음 날, 산은 2025년 애 등반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관징은 돈 많은 모험 관광객이 돈으로 K를 오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후난성의 작은 산골 마을 출신인 이 37세 여성은 사실상 현실의 슈퍼히어로였습니다. 그녀는 요가 강사로 시작했지만 등반이 그녀의 집착이 되었고 그녀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인생엔 후회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봄, 그녀는 이매진 네팔과 에베레스트를 등반했고 이 회사는 현재 그녀를 K2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에베레스트 등반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발 29,032피트 정상에 도달했을 때 영하 40도의 날씨에 장갑을 벗고 20초 동안 완벽한 머리서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산소가 3분의 1뿐인 곳에서 이 여성은 머리서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작은 체구의 여성은 등산 장비를 완전히 착용한 채 세상 꼭대기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거꾸로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K2 도전, 이 더욱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K2는 그녀가 오른 두 번째 고산 등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극한의 등반에 아직 비교적 신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직선 고속도로에서 레이스카를 성공적으로 운전하다가 바로 모나코 그랑프리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그녀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파키스탄 시간으로 오후 3시 32분, 관징은 K2 정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인류 역사상 900명도 안 되는 아주 특별한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살아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산은 정확히 계획대로 시작되었습니다. 관은 병목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그곳은 2008년에 얼음절벽이 무너져 11명의 등반가가 목숨을 잃었던 좁은 통로입니다. 그녀는 블랙 피라미드의 2000피트 수직 암벽을 등반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 가장 위험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구간을 성공적으로 하산했습니다. 그녀가 캠프 1과 전진 베이스 캠프 사이에 도달할 즈음이면 등반가들이 안전지대라 부르는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막 살아남은 것에 비하면 더 이상 기술적인 등반이 아니라 그냥 등산로 같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8월 12일 파키스탄 시간으로 오후 12시 30분, 관징은 그 익숙한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며칠 만에 가장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K2를 정복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와 포근한 텐트, 그리고 곧 자신의 큰 성취를 알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 위 높은 곳에서 볼링공만한 크기의 바위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굴러내려와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관은 충격으로 즉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 한 번의 심장 박동 사이에 그녀의 놀라운 성취는 말할 수 없는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프티카르 후세인과 관징의 죽음은 정확히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두 경우 모두 같은 문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2025년 시즌 을 특징지였던 가뭄과 극심한 폭염이 만들어낸 전례 없는 낙석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어두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관징이 사망한 후 그녀가 함께한 원정 회사인 이매진 네팔은 완전히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사망을 웹사이트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고 언론의 논평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앨런 아넷은 이번 시즌을 집중 취재했으며 이매진 네팔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도 그녀의 사망 언급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은폐와 같았습니다. 원정 중 한 여성이 사망했지만 그들은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관징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구조팀이 올라갔을 때 구조팀원 중 한 명도 낙석에 의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이 너무 위험해서 구조 작업조차도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에 남아있던 등반 회사들은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사망자가 극한의 환경, 그리고 끊임없는 낙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상 등정의 성공을 인간 의지의 승리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믹마지가 마지막 정상 등반을 이끌었는데 그는 자신의 6번째 K2 정상 등정 기록과 동률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업적에 집중하며 희생은 축소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심각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허용될 수 있었을까요? 위험이 분명해졌을 때 왜 더 많은 팀들이 돌아서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기업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대중에게 중요한 안전정보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2025년 K2 시즌은 상업 등반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추악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기업들은 사업에 해가 될 정보를 숨기며 등반가들이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보다 자신의 명성을 우선시했고 사람들이 결국 다치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용인되는 희생으로 여겼습니다. K2는 늘 치명적인 산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야수의 산은 2025년 훨씬 이전부터 이미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프티카르 후세인과 관징의 죽음은 산이 빚은 평범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가뭄, 통신 두절, 텐트 전쟁, 안전정보의 독점, 이런 모든 인간의 실패가 이미 위험한 산을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치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이야기에도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들은 영광보다 원칙을, 정상 정복보다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테리 실베스터, 메디슨 마운티니어링의 수석 가이드는 캠프힐에 도착한 후 자신의 원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이언 미첼이라는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많은 인기 등반가가 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베스터는 낙석 상황을 보고 아니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미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K2를 준비하며 여정을 소셜미디어에 기록했고 팬들은 그의 정상 등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베스터는 명성보다 의뢰인의 생명을 택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조 작업 중에 다른 영웅들도 등장했습니다. 폴란드 등반가 발데마르 코발레프스키가 인근 브라운피크 6,500m 지점에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네팔 셰르파 3명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구조 임무에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고소 적응도 하지 않은 채 낯선 이의 생명을 구하려 등반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의료계에도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등반가 니알라는 정부와 협력하여 K2 베이스 캠프 근처에 반영구적인 의료시설을 설립했습니다. 이 캠프들은 포터들과 등반가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원정 중 여러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도 중요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헬리콥터 구조 비용이 26,000달러에서 1만 달러 이하로 줄어들어 긴급 대피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어 구조의 2대 대신 1대의 헬리콥터만 사용하도록 하여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그 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K2는 상업적 압력이 안전보다 우선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줬습니다. 경쟁이 협력보다 더 중요해지고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열망이 판단력을 흐려 사람들이 정상에서의 한 장의 사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025년 K 시즌은 공식적으로 41명이 정상에 올랐고 2명이 사망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치명률은 거의 5%에 달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에베레스트의 사망률보다 거의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서 상업 등반이 운영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시즌의 은밀한 성격, 정보 공유의 붕괴, 그리고 일부 업체들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운영을 계속하려는 태도는 이 업계의 우선순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즌이 끝난 이후로 대대적인 개혁과 팀 간의 더 나은 소통 의무, 안전정보의 의무적 공유, 원정 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더 엄격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위험 수준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등반을 자동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안전을 우선하지 않으면 오르는 사람들은 항상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눈과 얼음 위에 쓰이지만 K2에 기이했던 2025년 시즌2 남긴 교훈은 훨씬 더 영구적인 것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의 기억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유산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항상 대담하게, 용감하게 살아가세요.